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랑 남편의 나이가 33살일 때 동갑내기로 만났던지라 양가 집안에서 엄청나게 결혼 압박을 줬었습니다. 집안도 비슷하고 나이도 찼으니까 빨리 그냥 결혼하라고요. 사실 나이로만 치면 제가 남편보다 더 급한 편이긴 했고 저희 집은 어떻게든 나이 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던지라 남편과 연애하면서 더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고 하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만난 지 2달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 둘이서 많이 투닥거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회사를 다닙니다.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잘 벌지만 회사 안정성이나 복지는 제가 더 좋은 편이었거든요. 남편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은 만나서 식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은 자격지심이 생기는지 계속해서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 했고 오히려 저한테 날카롭게 대하더군요. 그 문제로 남편은 저한테 당신 말이야. 자기 친구들한테 꼭 회사명까지 거론하면서 거기에 다닌다고 말을 해야 되겠어? 저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거기에 다니니까 거기에 다닌다고 말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라고 되물으니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며 당신이 그렇게 말하게 되면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한심하게 보이지 않냐며 여자친구보다도 못한 인간이라 당신한테 빌붙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성질을 부렸고 그로 인해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파토가 날 뻔했습니다. 저는 연애 초기이기도 하고 남편이 워낙 남들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지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넘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역시 너무 안 알아보고 결혼한 게 문제였는지 남편과의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기 시작했고 특히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제가 임신을 했다가 3개월째에 자연유산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지라 서로 집안에서 아이를 더 빨리 가지기를 원했고 저희도 짜증스러운 일들로 자주 싸우던 게 아무래도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이를 가지고자 노력했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됐습니다.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더러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이 2배, 10배 일해서 돈 벌어오겠다고 하더니 제가 3개월 차에 자연유산을 하게 되자 충격과 시리에 빠진 저에게 위로보다는 이래서 남들이 나이든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며 30 넘어가니까 애도 제대로 못 낳지 않냐는 말에 저도 미친 듯이 화가 나서 서로 손찌검까지 할 정도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뒤로 거의 남편과는 파탄이 난 수준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끼얹은 건 시부모들 또한 남편 놈과 비슷한 말로 밭이 오래돼서 씨를 품지 못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길래 시모와도 다투기까지 했고 시댁과도 차가워지고 남편과의 사이까지 최악으로 치닫을 무렵 끝내 이 남편놈이 바람까지 난 겁니다. 그땐 지 말로는 바람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술집 여자랑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기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걸 알게 되었고 그걸로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고 저는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라며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려고 했지만 서로 간에 재산 문제도 있었고 못난 남편의 자기 잘못이 아닌 제가 자기 시부모님들을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더니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재산들까지도 다 자기 몫이라며 그것까지 노리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해서 결국 저희 부부에게 남은 것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만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공직에 계셔서 퇴직 전에는 딸의 이혼 문제로 시끄러운 건 좀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혼하면 안 되겠냐는 말에 저 또한 이혼하면 저도 부모님들께 어떻게 보면 불효를 하는 건데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크게 만들기가 싫어서 부모님 퇴직하면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본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인간이랑 하게 된 결혼 생활은 2년 만에 파탄이 났고
서로 집을 나눠서 산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 놈의 친구 부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놈과 친구란 놈은 맨날 둘이서 술 처먹고 들어오고 했던지라 남편 친구의 부인과 저는 그걸로 정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새벽까지 늦게 들어온다 걸린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던데 이 친구 아내분은 그 술집까지 찾아가서 남편 놈과 남편 친구 놈 둘이서 먼짓거리를 하는지까지 다 보고 왔던 분이었죠. 저보다 나이도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나름 자주 보고 저하고도 친해서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면서는 처음 별거할 때 이야기를 한 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반년 만에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녀가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세상에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저보고 언니 혹시 남편이랑 이혼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자 제 동생은 고민을 좀 하는 듯 하다가 힘들게 말을 꺼내더군요. 바로 저희 남편 놈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2주일 뒤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전 되물었죠. 아직도 남편은 법적으로 유부남이고 우리가 별거를 한 건 맞지만 이혼한 적은 없다니까 이번에 결혼한다고 지인들에게 청첩장 돌리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혼한 줄 알았다고. 그리고 남편 친구가 그 동생한테 말하기를 그 집에 가서는 재혼이니 이혼이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청첩장을 카메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여주었고 저는 그 사진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소름 돋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놈이 결혼하는 게 맞고 거기에 시부모님 이름도 제가 아는 이름 그대로 싹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시부모 둘 다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남편 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딱 이 시기에 연락이 온 저에게 당황을 했는지 무슨 얘기냐고 이혼 소송은 나중에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둘러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 결혼하더라? 라고 말을 꺼내자 처음에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냐고 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생사람 잡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 놈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청첩장 사진을 보내니까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저에게 잠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남편 놈이 새 신부까지 데리고 나왔더군요. 제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상간녀까지 데리고 나와?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울컥하면서 저보고 입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이미 혼인생을 파탄나서 당신이 저한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어도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길래 저는 나중에 알아봤지만 그게 맞는 말이긴 하더군요. 따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이미 저희 둘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서로 별거 기간도 1년 반이나 되어서 상간녀 소송을 걸어도 이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변호사님이 말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이 저에게 말한 건 부탁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 두 놈년들 얼굴에 있는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너네 혹시 결혼하는 거 양가 부모님 다 아냐니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혼인신고도 못할 텐데 여자도 그럼 유부녀냐고 물어보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또 아니라는 말에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이놈들이 여자 쪽 어른들에게는 제대로 말을 안 했다는 직감이 확 오더군요. 사실 그 어느 미친 부모가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이혼남도 아니고 유부남이랑 시키겠나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후 알아보니 남편과 여자 그리고 시부모들이 짜서 여자 집안의 부모들을 속인 거더군요. 이혼남인지도 모르고 혼인신고 안 돼 있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일단 결혼식만 올리고 저랑 이혼하게 되면 그때서야 혼인신고 하려던 참이었던 거죠. 시부모들이야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는 것일 테고 여자의 부모만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였죠. 여자는 그저 남편에게 빠져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일 테고
시부모는 어차피 파탄난 결혼 생활 빨리빨리 정리하고 새장가나 가라 이런 거였겠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직 이혼도 안 한 제가 그대로 있는데 결혼식이라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미친년이 돼보자 고 생각하고 작심하고 그 인간들 결혼식 날 결혼식장 찾아갔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칠 듯이 쿵덕쿵덕대고 긴장도 되었지만 입구에서 보이는 시댁 얼굴들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긴장감은 싹 사라지고 용기가 더욱 절로 나더군요. 마침 저를 보고 당황해하는 남편과 시부모들이었죠. 남편은 발빠르게 저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고 저는 아랑곳 안 하고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신부 부모 앞에 찾아가서 대뜸 말보단 혼인신고서를 보여주고 저랑 남편의 결혼식 사진까지 보여주며 이 인간 유부남인 거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결혼식이 정말 완전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죠. 신부 쪽 엄마가 달려가서 시모에게 삿대질하기 시작했고 신부 쪽 아빠는 분노하며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시부모들까지 다 엉키고 양가 친척들 싸움질하는 모습이 거의 이건 패싸움 분위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파탄내고 돌아와서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혼 소장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남편 놈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죽을 때까지 저한테 저주한다는데 저는 남편 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참, 내가 깜빡하고 결혼식 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결혼 정말 축하하고 진정한 사랑 많이 해. 라고 말한 뒤에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결혼식까지 찾아간 제 자신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정말 시원하네요. 여러분들은 제발 나이 찼다고 해서 집안에서 압박했다고 해서 마음 급하게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줌마입니다. 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릴 적 아빠에게 버려진 고아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고시원 같은 아주 작은 방에 오빠, 언니, 그리고 저 아빠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고 그곳에 저와 오빠,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말아야 해서 정말 쥐죽은 듯이 생활했습니다. 그 고시원에서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됐고 항상 아빠가 올 때까지 종이에 글을 쓰면서 언니와 오빠와 대화했고요. 저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순간은 모두가 잠든 새벽, 관리하는 아저씨가 주무시는 그 시간에만 잠깐 밖에 나가서 찬 공기 쐬고 오빠랑 언니랑 산책하고 편의점에서 음식 사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 사 먹는 것도 폐기가 나오면 그걸 사정사정해서 얻어먹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몰래 사서 먹고 그랬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때 그 새벽에는 저희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았어요. 아주 어릴 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울면서 딱 한 달만 시설에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너희들 매일 굶기고 있는 것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한 달 동안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한 달 뒤에 아빠가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아빠는 저의 팔뚝에 매직으로 구불구불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문자 기호를 쓰셨어요. 그러고는 잠깐 참으라고 하면서 막 바늘 같은 걸로 그 문자를 따라서 찔렀어요. 엄청 아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가 절 괴롭히는 줄 알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빠에게 손목을 내어주었고 입술만 꽉 깨물고 아픈 내색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얼굴에서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아빠도 똑같이 팔뚝에 그 모양을 새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 문자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니까 하면서 그 다음날 저희는 시설에 맡겼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으며 헤어지기 싫다고 앞으로 밥 달라고 떼도 안 쓰고 울지도 않을 거고 방에서 말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소리쳤죠. 아빠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가난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딱 30일만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언니랑 오빠 너랑 다 데리고 올 거라고 하며 그렇게 떠났고요. 30일, 60일, 100일, 1년이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는 밥도 주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와 3살, 5살 차이가 나는 오빠와 언니는 저와 다른 건물에서 생활했고 오빠와 언니를 잠깐 만날 수 있는 저녁 시간만을 기다리며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 눈이 푸른멍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에는 입술이 터져 있고 어떤 때는 저를 보며 힘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울기만 했어요. 오빠는 언니를 보면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계속 욕만 했고요.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오빠와 언니는 나중에 너무 어려서 안 돼 라고 하며 말해주지 않았고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불러 저녁에 만나러 오는 순간에 꼭 B동으로 오지 말고 뒤에 놀이터 옆에 있는 초록색 대문으로 와. 꼭 와야 해. 아무도 모르게 꼭 와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와야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면서 꼭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초록색 대문에서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선생님의 감시로 인해 저녁에 만나기로 한 초록 대문으로 가지 못했고 그날 저녁 선생님과 원장님들에게 오빠와 언니가 없어졌다고 도망간 것 같다고 하는 소리와 함께 오빠 언니가 어디 간 거냐고 저에게 캐물었어요. 오빠와 언니는 저와 함께 그 시설에서 도망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선생님의 감시로 그곳에 가지 못했고 그렇게 그날 비가 억수로 내리던 그 여름 그날 이후로 저는 38년간 오빠와 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사라지고 나서 선생님과 원장님 그리고 친구들은 철저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를 지켜주는 오빠 언니가 없어지니 1~2살 차이 나는 애들이 저를 막 때리고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저만 보면 머리를 때리고 간식 시간이 오면 저만 쏙 빼놓고 다른 애들한테 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인지 2년 뒤 그 시설은 비리 사건으로 인해 없어지고 거기 있던 저희들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른 시설로 가도 다른 애들의 텃세로 하루하루 힘들었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시설에 있다가 보조금 조금과 함께 독립을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고 대학에서 연계해주는 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그곳에서 3년간 일하다가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잘리고 고깃집 아르바이트, 놀이공원 청소일, 호텔 설거지, 편의점 야간 등등을 돌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캐디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운딩을 많이 뛰면 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손님들의 푸시와 캐디 선배님들의 텃세로 정말 매일 힘들게 지냈죠.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서 3년째 되는 날 드디어 고시원에 벗어나 작은 원룸에서 전세로 살 수 있는 목돈과 약간의 여유 자금을 모은 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나이였지만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피땀 흘려 공부에 전념해서 간호학과에 지원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위에 학년 애들한테 욕먹고 저만 학교 행사에서 제외시키고 어디 가나 이단인 외부인 취급은 학교에 가서도 이어졌어요. 고아라는 걸 알았는지 애들은 귀신처럼 잘 소외시키더라고요. 슬프지만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는지 저는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제 일에 집중했고 과탑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며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면허증도 따고 지방 모 대학병원 간호사로 들어가 5년 동안 경력도 찼습니다. 틈틈이 언니와 오빠를 찾아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빠와 언니는 왜 도망갔을까? 왜 나는 그날 그곳에 가지 못했을까? 그때 갔으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에 30밤만 자면 찾아온다는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내 팔뚝에 바늘로 문신만 남기고 없어진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여름에는 반팔도 못 입고
그 어설픈 문신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부끄러웠고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할 때도 저만 근무복 안에 팔토시나 긴 옷을 입었고 땀이 뻘뻘 나도 소매를 거둘 수 없었어요. 환자들이 보면 욕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웠고 저희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화목한 집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속에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너무 보고 싶고 그냥 왜 나만 외톨이일까,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먹고 살려면 꿋꿋하게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지방 모 병원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지금보다 1.5배 더 벌 수 있다는 조건이었기에 그 지방 모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지인도 없는 저에게 어디서 일하나 다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내려가 일한 지 5개월 정도 되는 날 공사장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진 환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정말 갈색이다 못해 새까맣게 탄 얼굴이었고 40대 후반으로 적혀 있었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50대 후반이 훨씬 넘어 보이는 그런 환자가 왔어요.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광대가 톡 튀어나왔고 눈도 쏙 패여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일 만큼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차 높은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을 처치했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뇌를 다쳐서 손해 위축증으로 판단을 받았고 걷는 게 힘들어 계속해서 입원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테이션으로 일주일 뒤 그 환자를 제가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주사를 놓으며 환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팔을 걷어 소독을 하려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신이 그 환자의 팔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정보는 제가 알던 오빠의 이름과는 달랐고 얼굴도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오빠의 얼굴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사를 놓으며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고 전문적으로 새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자 그 환자는 이거 아버지가 저랑 동생들한테 새겨주신 표시예요. 몇십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와 동생들을 보호소에 맡기면서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아버지가 뿔뿔이 흩어져도 이 손목에 있는 표시로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달 후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혹시라도 이 문양과 똑같은 표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 볼 때마다 손목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라고 오빠가 말하자마자 저는 소매를 걷어서 그 똑같은 문신을 보여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 나야. 오빠 나라고. 나 수연이. 오빠, 진짜 오빠야? 나 초록색 대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못 나갔던 수연이라고. 오빠 맞아? 오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산 거야? 얼굴에 왜 이렇게 상했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이제 알아보겠네. 아니, 오빠 얼굴은 왜 또 이렇게 탄 거고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오빠. 언니는 어딨어? 아빠는 못 찾았을 거고. 라고 하자 오빠는 제 손목에 있는 문신을 보면서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거의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정말 우리 수연이 맞냐고. 너야말로 통통했던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몰라볼 뻔했잖아. 라면서 너무 반가워하던 오빠는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손의 위축증으로 인해 오빠는 일어나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렇게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안정제를 투여하고 오빠의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수시간을 오빠의 옆을 지켰습니다. 옆에 같은 방을 쓰는 환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캐묻고 제 사정을 들은 환자분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이 소식이 수간호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귀에까지 들어가 그날 저는 야간 근무 배정에서 제외되고 하루 종일 오빠 옆을 지켰습니다. 오빠가 안정을 취하고 깨어나고 오빠가 그간 있었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사실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보육원에서 언니가 종종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던 것은 보육원 원장이 언니를 호시탐탐 노렸고 언니가 저항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오빠는 저와 언니를 데리고 보육원을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날 초록색 철문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였고요. 오빠와 언니는 제가 못 나오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장대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오빠와 언니는 저를 두고 도망간 거였고, 시간이 흐른 뒤 오빠가 저를 데리러 그곳에 다시 갔을 땐 이미 그 보육원은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다른 시설로 옮겨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아빠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빠는 찾지 못했고, 우리 착한 우리 언니는 그날 이후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언니가 21살이 되던 그 해에 먼저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폐인처럼 살다가 겨우 치료를 받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이렇게 살아온 것이었고요.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와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연 우리 언니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서 라며 소리치며 침대에 얼굴을 박고 정말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었고, 오빠도 저를 따라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우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며 오빠가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까지 전부 밟기로 하고, 오빠가 퇴원하면 언니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오빠 상태가 좋지 않아 언니가 있는 곳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빠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습니다. 아빠가 내 팔에 새긴 문신을 원망만 했는데 아빠는 아빠가 1달 이내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나 봅니다. 우리 남매가 헤어지는 일을 직감하고 이렇게 문신을 어리고 어렸던 우리의 얇은 손목에 새겨놓았나 봅니다. 오빠를 찾은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긴 소매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가 쾌차하면 언니도 찾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 아빠를 찾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아빠의 귀에까지 들어가던 그날만을 기다리며 저와 오빠는 또다시 머나먼 고된 삶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